한국과 대만을 동시에 방어하는 건 불가능. 하지만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한 건 북한이었다. 최근 미 정보당국에 이어 싱크탱크 전문가들이 예상한 한반도의 미래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미국은 지난 러우 전쟁에 너무 많은 지원을 한 탓에 유사시 한국과 대만을 동시에 지켜낼 군사적 역량이 크게 부족하며 한국은 반드시 북한과 11로 상대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미국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인 브루스 베넷은 지난 24일 미국 국제관계 전문지에 제출한 기고문을 통해 미국은 최근 수십 년 동안 두 개의 전구를 동시에 방어할 수 있는 군사적 보급품, 병참을 구축하는 것을 포기했다. 이는 너무 큰 비용이 들기 때문이며 두 전구를 동시에 방어할 전투력을 구축하는 대신 전략적 모호성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미국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주요 적대국이 없었던 탈냉전 시대에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충분히 효과적이었고 군사비 지출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 같은 적대국 위협이 커지면서 더욱 강력한 군사적 대비와 동맹 강화가 필요하게 됐다며 동북아시아 안보를 위해 미국은 군사적 투자를 늘리고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급격히 악화되는 미국 동맹에 대한 여론. 예를 들어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향한 안보 공약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한국에게 대북한 안보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며 여기엔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을 증강하고 적군을 억제하기 위한 명확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포함된다면서 특히 한국은 예비군 훈련과 공군력 분산 전략 등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경고를 이어갔습니다. 다소 충격적이었던 건 최근 미국 군사학자들에 따르면 중국이 대만을 치기 전 북한이 남한을 먼저 칠 것이라는 소름 끼치는 시나리오를 밀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양안전쟁에 동조하게 되었을 때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려면 한국과 주한미군의 사전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하며 그들의 손과 발을 묶어놓기 위해 중국이 안전보장과 대규모 경제원조 및 개발 지원 등을 약속하고 북한을 이용해 대규모 군사행동을 일으키리라 추측한 것인데요. 가장 위험한 지역은 경기 북부와 강원도 일부 지역이었으며 이것이 현실로 벌어질 경우 그 규모가 과거 연평도 포격 이상의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웬만한 미사일 시험 발사 정도는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 상황에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이목을 돌리려면 판을 키울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죠. 미 군사학계가 제시하는 시나리오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동시에 움직이면서 동북아시아 전체를 뒤흔들 것이고 북한은 이때 남한이 먼저 도발했다며 이를 응징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추가적으로 한미에게 핵보유국 지위를 승인하고 종전 협상에 응하라고 경고하는 와중에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요구에 맞장구를 치고 미국의 압박을 가할 것이라 내다봤는데요. 본격적인 도발 이후 벌어질 시나리오는 더욱 공포스러웠습니다. 경기 북부에 북한의 방사포탄 수백 발이 떨어지고 군이 즉각 대응 포격에 나선다. 미국 기지를 향해서도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되며 이에 미군도 한국군과 함께 대응 태세에 돌입한다. 이어 서울과 그 주변에도 포탄과 미사일이 떨어지며 피난민들이 한강다리로 모여들어 병목 현상이 벌어지던 찰나 한강다리 하나가 미사일에 파괴되면서 주변은 아비규환으로 변한다. 참고로 한강다리의 수는 총 31개인데 그중 철교는 2개이며 이 중 서울시가 관리하는 곳은 22개가 전부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대략 350만 대가량이며 한강다리 중 한남대교만 해도 하루 18만 대가 통행하며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차는 하루 평균 9만 4천 대 정도다. 요약하면 대략 1시간에 3,700대 정도가 건너간다는 말인데 철교 2개를 제외한 20개의 다리를 질서있게 이용한다 해도 서울시의 차량이 모두 빠져나가는 데는 무려 42시간이 걸린다. 심지어 이는 이틀 동안 쉬지 않고 모든 다리에서 한남대교를 건너는 속도로 지나간다는 걸 전제한 결과며 서민들이 패닉에 빠진다면 한강다리는 마비될 것. 한강을 수영해서 건너다는 것도 말이 되질 않는데 이는 한강이 수도를 가로지르는 강에 비해 폭과 깊이가 매우 깊고 넓다는 특성 때문이며 게다가 유속도 빨라 헤엄쳐 건너는 건 선택지에서 배제하는 편이 옳다. 무엇보다 북한이 최근 새롭게 배치한 240mm 방사포의 경우 사거리가 100km에 달하며 400mm와 600mm 등 초대형 방사포도 완성한 상태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자폭행위가 될 수 있기에 최후의 상황이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전쟁이 나면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방사포를 적극 활용할 것이며 인구와 산업은 물론
경제의 중심이 비대칭적으로 모인 서울만 초토화한다면 사실상 남한은 괴멸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국이 자랑하는 반도체 시설이 모조리 수도권에 모여있는 현실에서 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다. 6.25 전쟁은 땅 따먹기 싸움이었지만 현대전은 러우 전쟁처럼 흘러갈 수 있다는 것도 문제인데 첫 세계월의 격전 시기가 지나고 나면 지루한 포격전이 계속될 것이며 이는 한반도 전쟁이 몇 시간이면 끝날 것이라는 기존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은 결과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 상륙작전을 강행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일본 오키나와 등에서 미국이 출격한다. 그러나 함께 금파되어야 할 주한미군은 북한의 대규모 도발로 발이 묶이는 바람에 담장 움직이지 못하며 동아시아 주변에서 미군의 동원이 지체되는 동안 대만 주요 항만들이 장악되면 결국 중국의 승리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워낙 현실감 있는 묘사에 등골이 오싹해지지만 과연 그럴까? 위 시나리오의 가장 큰 맹점이라면 한국군이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은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김정은에 대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공개합니다. 2018년 CIA 국장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을 만났을 당시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북한이 매우 행복할 것이라는 농담에 충격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는 갑자기 조심스러운 말투로 중국인들은 거짓말쟁이들이라고 말하더니 중국 공산당은 한반도를 티벳이나 신장처럼 다루기 위해 미군 철수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중국이 언제 한반도를 노릴지 모르고 때문에 미국의 미사일이나 지상 전력이 중강되는 것을 북한 사람들은 전혀 싫어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대화록을 공개하는데요. 2차 한국전쟁이 벌어지는 걸 누구보다 꺼려한다는 설이 실제 증명된 첫 사례로 김정은 중국의 기습 침입도 문제지만 한국의 재래식 화력이 너무 강하다는 게 문제. 실제로 최근 국방부가 공개한 한국의 화력은 중국조차 두려워할 수준임이 증명됐는데요. 최신형 K9 850여 문과 K55 자주 곡사포 및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등이 실전 배치됨으로써 한국의 포병 전력은 국방개혁 2025년이 계획대로 끝나게 되면 모든 재래식 화력의 총합은 무려 3,000문에 가깝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포탄의 가격만 몇 조 단위이며 최근 개량된 K2 105mm 포탄의 경우는 재고가 너무 많이 남아도는 바람에 105mm를 사용하는 차륜형 자주포까지 따로 만든 수준인데요. 참고로 이렇게 만들어진 자주포들은 모두 예비군에 배치되어 실전 운용될 예정인데 예비군 중 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관계로 155mm 차륜형 자주포 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며 K9의 기술을 한가득 집어넣은 K55 PIP 개발도 끝난 상황에 개조비가 생각보다 적은 9억 정도로 추정되어 1180문을 전부 개량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그 결과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은 견인포를 포함한 155mm만 해도 3,000문에다 340만 발의 105mm 포탄을 보유하고 있기에 재래식 무기를 가장 많이 운용하는 국가가 됐는데요. 참고로 박격포 사업도 무시무시하게 진행 중인데 일선에서 운영되는 박격포 중에서 구경장이 가장 큰 4.2인치 박격포를 120mm로 교체할 예정이며 이는 화력면에서 견인식 105mm와 동일한 수준의 파괴력을 가지거나 조금 더 강력한 정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기에 현재 한국은 포병 전력만큼은 각각 군사력 1, 2위인 미국과 러시아만큼 뛰어난 지경이며 양으로만 따지면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포병 전력을 보유 중입니다. 한반도 땅덩이에 자그마치 전 세계 포병 전력의 약 20%가 집중되어 있는 셈이죠. 특히 한국 포병군의 정수인 K9 자주곡사포는 이미 서방의 표준 자주포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상태이며 더 나아가 세계 최강 자주포의 자리까지 노릴 만큼 그 성능을 곳곳에서 인정받고 있는 상황. 다시 말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시선을 고려하여 사실상 핵을 쓰지 못한다면 평양은 단 3시간 만에 불바다가 된다는 게 헛소리는 아니었던 것인데요. 트럼프가 재집권 후 북미 정상회담이 또 개최된다면 오히려 북한이 제발 주한미군 철수를 하지 말아달라고 무릎 한국이 말 그대로 초대박이 났습니다. 한국이 무심코 헐값에 사들인 아프리카 광산들, 이 광산에는 금도 없고 다이아몬드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은이나 동, 구리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탐내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초대박 잭팟이 터졌습니다. 이에 그동안 한국의 뒤통수를 쳤던 미국과 리튬을 무기로 한국에 보복을 해왔던 중국이 비상사태에 빠져버렸는데요. 곧 한국의 1위 기업이 바뀐다 근거 없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의 1위 자리를 지켜온 삼성전자, 그런데 앞으로 몇 년 뒤에 1위 기업이 더 이상 삼성전자가 아니라
LG가 된다고 발표한 전문가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바로 전기차 시장이 2030년이면 무려 3,500조 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3,500조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의 현대차와 기아차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놀라운 전망도 나왔습니다. 18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리포트링커와 PORTLINKER기 발표한 세계 전기차 산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30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규모는 2조 7천억 달러 약 3,508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는 지난해 예상 시장 규모인 5,438억 달러 약 706조보다 무려 5배나 성장한 규모인데요. 전기차 시장 발전 대표적 요인으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교통문화와 기후 변화를 예로 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심화되면서 대중교통을 꺼리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가운데 기후 변화의 심각성까지 대두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발전을 주도할 업체도 공개했습니다. 총 594개 기업을 검토해 17개로 추스렸습니다. 현대차 기아를 비롯해 엑셀그룹 알타모터스 BMW BYD 콘티넨탈 포드 제너럴 모터스 마힌드라 일렉트릭 모빌리티 닛산 테라 테슬라 토요타 비모토 폭스바겐 볼보 등이 꼽혔는데 이 중에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역할이 가장 주목된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압도적으로 화려하고 세련된 디자인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성능의 배터리와 실내까지 갖추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등 전 세계 자동차 전문 매체로부터 세계 1위라는 수식어를 받으며 테슬라마저 꺾는 놀라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배터리는 더 강력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기술력 세계 1, 2, 3위가 바로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SK온이고 이들의 수주잔고, 즉 이 세계의 한국 배터리 화사가 앞으로 전 세계 자동차 회사에 공급할 규모가 이미 1,0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SNE 리서치는 앞으로 추가 주문이 1건도 없더라도 한국의 배터리 3사는 2030년까지 공장을 100%로 가동할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구 역사상 이렇게 강력했던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이렇게 3,5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전기차 시장을 한국이 독식하게 될 것이 아니고 왔는지 인플레이션법을 만들어 현대차의 뒤통수를 치고 배터리도 세부 조항을 여러 추가해 한국산 배터리가 미국 시장을 독식하지 못하도록 충격적인 방법으로 깎아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술 더 뜹니다. 배터리의 핵심 재료인 리튬, 이 리튬을 통제하여 한국에 보복 조치를 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리튬 광산을 싹쓸이하여 한국이 배터리 최강국이 되지 못하도록 한국으로의 수출을 통제하려 하는 충격적인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중국이 2025년까지 세계 리튬 생산의 3분의 1을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13일 보도했습니다. 스위스 투자은행 IB UBS 그룹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 기업들이 자국과 외국의 광산에서 지난해 19만 4천 T의 리튬을 생산했으며 2025년까지 생산량을 70만 5천 T로 늘릴 것이라면서 이같이 관측했습니다. 리튬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전 세계 핵심 광물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한 상태입니다. 배터리 양극재에 쓰이는 리튬과 코발트의 경우 중국 재련 의존도가 60% 안팎일 정도로 높습니다. 특히 전기차 성능을 결정하는 양극재 핵심 소재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NCA 전구체의 중국산 비중은 99.99%나 됩니다. 중국을 거치지 않고서는 광물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셈입니다. 이는 중국이 2000년대 초부터 천연자원 매장량이 풍부한 중남미와 아프리카를 집중 공략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중국개발은행 수출입은행은 매년 최대 90억 달러씩을 이들 지역에 대한 자원 개발에 투자했고 이를 통해 핵심 광물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BYD는 현재 아프리카 리튬 광산 6곳 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지난달 아프리카 17개국의 채무 23건을 면제한 것도 이들이 중국의 빚을 갚지 않는 대신 중국이 아프리카 광산 개발권을 99년간 독점하는 충격적인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중국과 했던 계약들을 모두 취소하고 한국의 세계 최대 규모의 광산들을 모두 줄 수 있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한 것인데요. 한국은 초대박이 나버렸습니다. 아프리카는 2차전지 소재가 풍부한 곳입니다. 코발트는 DR 콩고가 전체 매장량의 약 56%인 350만 톤을 보유하고 있고 망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가봉이 전 세계 매장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니켈은 전 세계 매장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남아공과 마다가스카르가 주요 생산국이며 리튬은 짐바브웨가 현재 세계 5위 생산국입니다. 흑연은 모잠비크, 탄자니아를 중심으로 전 세계 매장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프리카에는 2차전지 소재가 풍부하지만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물론 행정의 불투명, 파이낸싱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 환경인 열악한 상황입니다. 보츠와나, 남아공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아프리카 자원부국들의 부패지수와 사업 용이성 지수는 세계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돈 몇 푼 빌려준 뒤 자신들의 항구 점유권 99년과 광산 독점 개발권 99년을 가져가 버리는 중국의 만행에 결국 아프리카 시민들이 폭발한 것입니다. 사모아 공화국은 이미 중국 관련 사업 부채가 대외 부채 절반에 육박하자 사모아 첫 여성 총리는 1대1로 사업을 전면 보류한다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한 뒤 한국의 2차전지 소재 관련 광산 개발권을 한국에 전부 줄 수 있다는 파격적인 소식을 전했고 스리랑카도 중국 국영기업의 개발권을 넘겼다가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면서 스리랑카 대통령은 몰디브로 도망갔습니다. 이후 새로운 스리랑카 정부는 중국 대신 한국의 광산 개발권을 팔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몰디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1대1로 사업으로 진 빚이 나라 전체 GDP를 넘어서 버리자 국가부도 사태를 선언한 뒤 중국이 아닌 한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현지 언론들의 보도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국들이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한국에 호의적인 이유는 한국은 그동안 중국과는 달리 아프리카 국가들을 마음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진심이 통한 것이죠. 아무런 대가도 없이 아프리카의 병원과 학교를 세워 아프리카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주었고 식량이 부족해 하루에도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아프리카에 한국산 쌀을 개량해 아프리카 기후에서 최적화된 쌀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고 결국 아프리카에서 한국산 쌀이 넘쳐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 덕분에 앞으로 몇 년 뒤면 아프리카에서 밥이 없어서 굶어 죽는 이는 없어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아프리카에서 다른 나라로 쌀을 수출하여 부유한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기적이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기적을 만들어준 한국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보답을 하겠다며 현재 이렇게 중국과의 광산개발 독점권 계약을 파기해버린 뒤 한국에 몰아주는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한국의 대박 행진은 아프리카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리튬 염호지하에서 뽑아올린 염수를 저장해둔 호수, 원래는 이곳을 중국이 비싼 값을 쳐주겠다며 아르헨티나로부터 사들이려 했습니다. 염호의 면적은 25,500헥타르로 서울 면적의 3분의 1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포스코가 결국 이곳을 중국보다 더 비싸게 돈을 지불하고 사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죠. 자, 그런데 포스코가 이곳을 인수한 뒤 추가 탐사를 해보니 원래 추정 매장량보다 무려 6배가 많은 리튬이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염호는 소금호수라는 명칭과 달리 지하에 리튬을 함유한 염수가 매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수백 m 깊이로 구멍을 뚫어 뽑아올린 지하 염수를 사용합니다. 매장량 측정 방법도 같습니다. 이전 소유 업체는 탐사공을 15곳만 뚫었습니다. 반면 포스코는 2년간 탐사 범위를 넓혀 30개를 더 뚫었습니다. 300 내지 400m 깊이까지만 뚫은 기존 업체와 달리 포스코는 600m까지 파내려갔습니다. 그 결과 추정 매장량은 220만 T에서 1350만 T로 늘었습니다. 초대박이 난 것이죠. 호주에서도 잭팟이 터졌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리튬 광산이 모여있는 호주가 한국의 리튬 광산 개발권을 쥐어주며 동맹관계를 과시했습니다. 호주는 최근 수년 동안 한국산 탱크부터 시작해 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로 자국 군대를 도배시키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리더니 이번에는 미래산업의 쌀로 불리는 리튬마저 한국에 몰아주기로 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호주 정부는 한국 기업들은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라며 한국과 사업을 함께하면 막대한 돈을 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도 완벽하게 보존되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오늘부터 한국을 향한 본격적인 보복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차세대 반도체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한 것인데요. 다음 달에는 더 강력한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한국을 공격하는 중국을 겨냥한 것인지 바이든이 갑자기 한국 무기 700조 원어치를 매년 미국이 사겠다는 폭탄 발표를 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중국의 보복으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입을 손해를 압도하는 규모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한국 때문에 난리가 난 상황인데요. 바이든이 한국에 갑자기 이러한 대박 선물을 한 것도 이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대체 바이든을 180도 바꿔놓은 놀라운 이유는 무엇인지, 미국 국내에서 한국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길래 이렇게 미국인들이 한국에 열광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중국이 한국을 향한 반도체 핵심 소재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과 디스플레이 산업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겠다며 중국이 이를 직접 시행에 옮긴 것인데요. 갈륨은 화합물 전력 반도체 등 미래 반도체에 주로 쓰이며 게르마늄은 반도체 공정용 가스 생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들이죠. 특히 한국의 경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더 최악인 것인 그동안 한국 정부가 갈륨과 게르마늄을 비축해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중국의 수출 규제는 게르마늄과 갈륨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 9일부터는 드론 관련 장비에 대한 수출 동제도 시작하겠다고 선포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현재 한국 경제를 주도하는 산업에서 꼭 필요한 재료들을 무자비로 전부 수출 규제해버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국의 온갖 보복 조치를 다 해놓고 너무나 뻔뻔하게 중국은 한국을 이용해 먹고 있습니다. 중국 배터리 소재 및 광물 기업들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우회해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한국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일정 비율 이상 중국산 핵심 광물이나 부품을 쓴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는 세액 공제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 IRA 조항을 피하기 위해 한국 기업과 손잡거나 한국에 공장을 짓는 것입니다.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미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4개월간 중국 배터리 관련 기업 5곳이 한국에 총 40억 달러 약 5조 1천억 원을 투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른 중국 기업도 전북 새만금에 공장을 지으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한국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IRA의 우려, 국가 및 자유무역협정 FTA 조항 때문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채굴한 배터리용 광물 및 부품을 일정 비율 확보해야 합니다. 사실상 중국을 가리키는 우려 국가의 광물이나 소재 비중이 클수록 보조금을 받지 못할 확률이 커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은 이 같은 IRA 조건을 충족할 생산기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어이가 없죠. 반도체 수출 규제로 한국 반도체 산업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더니 중국산 배터리를 미국에 팔기 위해 한국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의 수출 규제로 받는 한국의 경제적 타격을 압도할 만한 초대박 선물을 미국이 한국에 주겠다는 깜짝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미가 제48차 방산기술협력위원회 DITCC를 개최했는데 이 회의에서 미국이 연 700조 원 미군수 시장을 한국에 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협정이 최종 한국 방산업체가 연간 700조 원의 미군 군수물자 조달 시장과 연간 2,000개에 달하는 미군 첨단 무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고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협정 체결 시 국산 부품은 미국산 부품으로 인정받아 미국산 우선구매법 BAA의 미국산 부품 의무 사용 규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현 미국산 우선구매법 BAA는 완제품의 미국산 부품을 55% 이상 비용 기준 사용하지 않으면 낙찰자 선정 시 최종 비용의 50%의 할증료를 물도록 하고 있고 2029년에는 미국산 부품 사용 기준은 75%까지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이번에 맺은 협정은 한국에 매우 중요한 일로 미국과 이 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는 사실상 미국에 무기를 판매하지 못합니다. 700조짜리 시장을 포기해야 하는 셈이죠. 미국은 이미 무기 최대 수출국입니다. 웬만큼 뛰어나지 않고서야 절대로 다른 나라 무기를 사는 일이 없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사겠다고 폭탄 선언을 한 것은 이미 많은 미국 전문가들과 언론들이 한국산 무기가 미국산을 압도한다고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2000년대부터 세계 방위산업 시장을 적극적으로 두드려온 한국이 미국 등 시장 선점 국가들과 직접 경쟁하는 대신 값비싼 미국 장비를 구매하기 어려운 나라에 대안을 제공하는 전략을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폴란드는 주어진 예산으로 F-35보다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는 FA-50을 선택했고 미국 M1 전차다 덜 비싼 K2 전차를 사려고 한다며 폴란드가 구매한 K9 자주포는 미국이 아직 실질적인 경쟁품을 내놓지 않은 분야라고 설명했습니다. 브루스 벡틀 미국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폴란드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이라면서 한국이 나토 회원국의 무기를 판매한다는 것은
한국산 무기 체계가 그만큼 발전됐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산 무기 수출 소식을 더 많이 듣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표적인 매체 CNN의 앵커는 생방송 도중 갑자기 한국의 군사무기를 극찬하며 한국산 무기는 이미 미국산보다 성능은 더 좋아졌다. 그런데 가격까지 더 저렴하다. 앞으로 누가 미국산 무기를 사겠는가? 미국산 무기를 사는 것은 멍청한 일이 됐다라며 한국산 무기를 극찬했습니다. 최근 폴란드 군 부대에서 올린 한 장의 사진이 전 세계 군사 전문가와 국제 전문가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폴란드 병사가 한국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폴란드가 대량의 한국 무기를 운용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었지만 군사 전문가들을 놀라게 만든 건 병사가 운용하고 있었던 무기가 K2도 K9도 침무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압도적인 화력으로 반경 수천 미터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화력 끝판왕 한국 무기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독립언론인 메디아조나와 메두자는 지난 10일 러시아의 공식 상속 기록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이번 전쟁에서 사망한 러시아 군인의 수가 러시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숫자보다 무려 8배나 더 많은 47,000명인 것을 밝혀냈습니다. 과거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은 언론을 통해 러시아 측 전사자는 5,937명이라 밝혔었지만 실제 데이터를 조사해본 결과 그보다 8배나 많은 러시아 군인들이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2월 24일 전쟁이 바빴던 시기부터 5월 27일까지 짐계한 결과 사망자를 포함해 부상으로 제대한 군인까지 합쳐보면 약 1년 3개월가량 진행된 전쟁에서 러시아 병력 손실은 대략 12만 5천 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전사자들의 대부분이 20, 30대 젊은 청년으로 국가의 기반이 휘청거릴 수 있는 피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지난 3일 CNN은 러시아 군이 동부 주요 전선에 병력 18만 명을 배치한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통보 리만에서 쿠피안스크, 바흐무트 주변에 상당한 병력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군을 옥죄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CNN과의 인터뷰에서 전장에서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고 러시아의 병력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밝혔습니다. 푸틴은 러시아의 미래를 가불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젊은 청년들을 박박 긁어모아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쟁 초 콜전을 보여주던 러시아군도 정예화되어 우크라군의 반격에 능숙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반 허술한 모습을 보이던 러시아 군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고 노련하게 함정을 파거나 우크라 군의 장비를 노획하는 등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러시아 군을 상대로 우크라 군은 힘겨운 분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전쟁을 끝내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대진격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서방의 지체된 장비 지원으로 러시아에게 시간을 준 탓에 전쟁은 예상을 아득히 넘어 길어지고 있습니다. 화력에 있어서도 이젠 기존 장비들은 쓸 수가 없을 정도로 고장나거나 달아 없어진 것들도 심심치 않게 많은 상황인데요. 지속적으로 무기를 보내주던 폴란드도 기존 장비를 보내주는 것으로는 화력 지원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폴란드 인근 지역으로 미사일을 쏘면서 위협을 가하고 있는 마당에 무기 공급이 끊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폴란드는 전쟁 무기 공급을 위해 한국의 손을 더욱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탱크는 물론이고 전투기, 포탄 등 가리지 않고 계약하면서 한국의 물자를 수입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 폴란드 군에서 한국에서 수입한 K4 고속 유탄 기관총을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폴란드 군이 기갑 차량과 전투기를 넘어 보병용 무기까지 한국 무기를 도입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K4 고속 유탄 기관총은 S&T 모티브에서 제조한 기관총으로 나토 표준인 40mm X53SR HV 고속 탄약을 사용합니다. 무게는 65.9kg이고 분당 최대 350바트에 달하는 발사 속도와 1.5km의 사거리를 자랑하는 물건인데요. K4 고속 유탄 기관총은 우리 육군과 해병대의 보병 대대에서 사용하는 직사화기로 1990년 한국의 전투 장비로 채택되어 1992년부터 초도 양산이 이뤄진 제품으로 우수한 성능과 활용면에서 압도적인 파워를 자랑합니다. 40mm 유탄 외에도 K212 이중 목적 고폭탄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탄약의 경우 2km 거리에서 위치한 5cm 두께의 철판을 관통할 수 있고 적 장갑차를 파괴하고 보병 제압하는 데도 탁월한 성능을 보입니다. 또한 K4는 작동 불량 등 고장이 적어 신뢰성이 높은 무기인데요. 표적을 직접 노리는 것을 통해 화력을 대대적으로 집중할 수 있고 언덕 위 매복한 적에게 간접 사격으로 제압할 수 있어
전장에서 다목적 화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K사가 효자 무기인 것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되어 라이선스 문제로 다른 국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해외 수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고속 유탄 기관총을 처음 개발할 당시 한국에는 제반 기술이 없었고 미국의 고속 유탄 기관총 개발 기술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당해 뾰족한 개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의지의 한국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을 통원하게 됩니다. 바로 미국 MK-19 고속 유탄 기관총을 분해하고 역설계하여 얻어낸 자료를 토대로 K사 개발에 나선 것입니다. 미국이 전혀 협조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작동 원리를 알아내기 위해 MK-19의 부품 하나하나를 전부 뜯어보며 맨땅에 헤딩하듯이 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발한 1차 시제품은 불완전했습니다. 40mm 유탄을 자동으로 발사하는데 필요한 총톰 전체의 시스템이 취약해 도저히 실전에서는 쓸 수 없는 결과물이었죠.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우리 연구진들은 여러 차례 실험을 통해 개량에 나섰고 심지어는 한 개발자는 MK-19를 만드는 미국 공장에 무작정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엄격한 동제하에 일부만 견학할 수 있었지만 공장의 시스템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총열 만드는 법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완성된 K사 고속 유탄 기관총은 1990년에 비로소 바깥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초기형은 MK-19와 지나치게 비슷하다는 비난을 받았었지만 이후 한국군의 전술 환경에 맞게 변형을 거치고 개량 작업을 거치면서 지금은 완연한 한국 제품으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그 우수한 성능에 대한 소문은 해외에도 퍼졌고 멕시코 해군이 2011년 K사 고속 유탄 기관총을 구매하게 됩니다. 멕시코에 수출된 K사는 뛰어난 성능과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멕시코 해군의 사랑을 받았고 이후 2013년 멕시코는 40정을 추가 주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K사는 이라크, 리비아,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에서도 수출되어 군에서 운용되고 있는 숨겨진 K방산 효자 품목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무기 중독에 빠진 폴란드에서도 보병을 위한 K사 유탄 기관총을 주문했고 군부대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모습이 이번에 공개된 것이었죠. 본래 폴란드에서는 한국에서 K사까지 주문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폴란드군은 기존에 운용하고 있었던 미국의 MK-19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었지만 장기화된 전쟁을 지켜보며 러시아군을 막아내기 위해선 폴란드가 보유한 MK-19만으로는 화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었고 이를 보충하고자 한국에게 그만 도움을 요청한 것인데요. 언론에도 알리지 않고 극비리에 폴란드에 도착한 K사는 현재 몰란드 제6공수여단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SNS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지며 새로운 한국 무기가 폴란드에 도착했다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비에스코 비아와의 군사기지 18공수대대 장병들이 K사 기관층으로 사격하는 모습이 공개되었는데요. 빠르게 소모되는 무기로 인해 현재 공급된 양에 더해 추가 공급 계약도 폴란드에서는 고려하는 상황이며 폴란드를 시작으로 K사가 유럽으로 수출 저변을 확대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기갑 장비뿐만 아니라 총기까지 잘 만든다는 소문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총기 제조사 다산기공은 지난해 미국의 총기 전시회 SHOT쇼 2022에 참가해 최고 총기상을 수상받으며 대한민국의 총기 기술력을 증명해냈었습니다. 총기의 까다돔기로 유명한 미국 고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미국과 유럽의 총기 명가들을 제치고 한국이 우승을 차지한 것이었죠. 또한 한국이 개발한 신형 돌격 소총은 페루에서 300억 원 규모로 수임을 논의 중이며 S&T 모티브에서 개발한 국군 제식 소총 K는 현재 15개 국에 수출되어 저렴하면서 신뢰성이 높은 돌격 소총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총뿐만 아니라 권총에서도 일가견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S&T 모티브는 작년 DX 코리아에서 해머리스 타임 STP-9 권총을 선보였습니다. 권총 뒷부분 해머를 없앤 해머리스 4mm ERI ESS 권총이 세계 시장의 트렌드를 장악하자 S&T 모티브 역시 발 빠르게 해머리스 권총을 개발, 작년 DX 코리아에서 선보인 것이죠. 45구경 스트라이커 격발 방식 권총 개발 기술을 기반으로 더 나은 성능의 9mm 권총을 개발한 것입니다. STP-9 권총은 부품수를 줄이고 총몸을 폴리머 재질로 만들며 무게를 경량화하는 데 중심을 두었습니다. 그 덕분에 무게를 700G 초반까지 만드는 데 성공했죠. 기존 KO 권총 무게인 734G에서 5% 경감한 수준까지 무게를 떨어뜨린 것입니다.
무게를 떨어뜨렸다고 해서 성능까지 줄어든 것은 아닌데요. 인체공학적 그립을 설계, 사수가 피로감을 덜 느끼도록 만들었습니다. 피로도를 줄여 바사의 저항감을 줄인 것이죠. 이 밖에도 방아쇠 당김력을 낮추는 과감한 설계도 시도했습니다. 다음 사격 시 빠르게 재조준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아쇠 당김력은 총기 사용에 있어 화력의 척도라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줄여 연사력을 강화한 것입니다. 해외 수출을 염두하고 만든 STSM 21 9mm 기관단층 역시 해외 바이어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는데요.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이 기관단총은 총열과 개머리를 모듈로 한 것이 특징입니다. 교체가 용이해 탄약이 걸렸을 경우 이를 빠르게 교체할 수 있으며 모듈화한 덕분에 무게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부가 장비도 자유롭게 장착이 가능해 사용자에 맞는 개인 커스터마이징도 자유롭다는 점에서 해외 바이어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폴란드 K사 수출을 통해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력이 어디 하나 빠지는 부분이 없다는 걸 증명해냈습니다. 또 한국 무기가 폴란드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푸틴 대통령이 이를 갈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전 세계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력이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여 전 세계 방산 트렌드를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푸틴이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도 한국산 수입을 전면 금지해버리고 전부 중국산으로 대체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러시아에 막대한 투자를 해온 현대차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너무나도 큰 타격을 받게 됐는데요.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한국산 스마트폰과 현대기아차를 타고 생활하던 러시아인들이 더 이상 러시아에서 한국산 제품을 살 수 없게 된 후 어쩔 수 없이 중국산을 사게 됐고 중국산 제품들로 정확히 일주일 생활해보더니 이들은 믿기지 않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더니 1억 5천만 러시아인들이 갑자기 거리로 뛰쳐나와 푸틴 물러나라를 외치며 러시아 역사상 최초로 대국민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전쟁을 일으켜도 80%가 넘는 높은 지지율로 인기를 하늘 높이 유지하던 푸틴, 한국산 수입을 전면 금지한 뒤 이를 모두 중국산으로 대체하자 현재 푸틴의 러시아 내 지지율은 20% 밑으로 대폭락했습니다. 80%에서 20%로 말이죠. 도대체 러시아인들은 한국산 제품만 쓰다가 중국산으로 어쩔 수 없이 교체한 뒤 무슨 일을 경험했길래 이렇게 러시아에서 대반전이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 7일부터 무려 23년 넘게 집권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본래 소련 시절 킬로그램비 소속으로 근무하던 정보요원 출신으로 1990년대 소련 붕괴 이후 정계에 진출하여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부시장직과 보리스 옐친 정권의 총리직을 역임했습니다. 1999년 12월 31일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로 사퇴한 이후 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듬해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여 정식으로 대통령에 취임한 이래 현재까지 장기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민주주의에 따른 러시아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가원수이지만 다수의 부정선거 의혹과 정적들을 암살한 의혹, 집회 및 언론 탄압 행적으로 인해 이전부터 사실상 독재자로 간주하여 왔습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 내 푸틴의 지지율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습니다. 지난 러시아 대선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76%라는 말도 안 되게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또 한 번 러시아 대통령으로 당선됐는데요. 영국 더 타임스는 예정된 당선이었지만 압도적인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독재자란 평가를 받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국민 사이에서 이처럼 높은 인기를 누리는 비결로는 경제적 성과가 꼽힙니다. 푸틴 대통령이 처음 정권을 잡았던 2000년 러시아 경제는 엉망이었습니다. 1991년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옛 소비에트 연방 해체를 선언한 이후 러시아는 시장경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1998년 루블화는 폭락했고 대부분 러시아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 집권 이후 14년간 경제는 안정됐습니다. 이 기간 국민의 가처분 소득은 7배 증가했습니다. 고유가 덕분에 경제는 성장세를 누렸고 러시아는 주요 7개국 지칠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인기 뒤엔 경제적인 문제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정학적인 논리입니다. 소련 붕괴 이후 냉전 시기 미국과 나눠 가졌던 슈퍼파워 지위를 반납하면서 러시아인들의 상실감은 컸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크라이나가 영구적으로 러시아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수용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14년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병합한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두 달여 만에 푸틴 지지율은 80%대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스트래트포는 크림반도 병합으로 러시아인의 자신감을 되살려줬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저유가와 서방의 제재 여파로 2015 내지 2016년 마이너스 성장을 했을 때도 푸틴 지지율이 타격을 입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정치학자 드미트리 오레슈키는 독일 공영 ARD TV와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의 인기 비결에 대해 군사력을 강하게 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이 세계의 군사적 전략적 과제를 지원하는 일에 계속 목소리를 내면서 러시아인은 푸틴 대통령을 미국에 맞서 저항하고 싸우며 러시아를 드러내주는 인물로 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푸틴의 지지율이 80%에 육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입니다. 푸틴은 자주 러시아 언론들을 모두 크렘린궁으로 초대해 생중계를 통해 국민과의 대화라는 생방송 질의응답 이벤트를 열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우 자주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놀라운 점은 한번 생중계가 무료 시간에 육박합니다. 이 생방송 도중 러시아 국민이라면 아무나 질문을 할 수 있고 푸틴이 이에 직접 답하고 해결 방안까지 그 자리에서 직접 내주는 자리입니다. 지난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5일 현지 시간 TV라디오로 생중계된 연례 국민과의 대화에서 4시간 동안 68개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무려 4시간 47분 동안 85개의 질문에 답했던 지난 2013년의 기록을 깨지는 못했지만 환갑을 훌쩍 넘긴 64세 지도자의 모습이라곤 믿기 어려운 체력과 지력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외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질문들에 구체적 사실과 수치까지 들어가며 자유롭고 확신에 찬 어조로 답하는 모습은 생방송을 지켜본 많은 러시아인의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주민들의 어려운 민생 문제 해결과 도움 요청의 상황을 파악한 뒤 해결해주겠다라고 어김없이 약속하는 태도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헤아리는 진정한 지도자의 이미지가 풍겨나왔다고 러시아 언론들은 극찬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러시아가 우크라를 침공한 이후 푸틴의 지지율은 더 많이 빠르게 올랐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례 없는 서방의 제재와 비판을 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지지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31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여론조사기관인 레바다 센터는 이날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이 83%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인 지난 1월 69%보다 14%포인트 상승했고 최근 수년간 지지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NYT는 전했습니다. 레바다의 데니스 볼코프 이사는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많은 러시아인이 초기에 충격과 혼돈을 느꼈지만 러시아가 서방에 포위당하면서 지도자에 대한 지지를 보내야 한다는 믿음으로 바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지지를 보내야 한다는 믿음으로 바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응답자 일부는 푸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래야 하는 때라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모두가 우리를 반대한다. 푸틴 대통령이 우리를 막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산채로 잡아먹힐 것이라는 생각이 깔린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점은 그동안 푸틴이 한국에 보복하겠다고 수차례 말했었는데 이번에 이를 시행에 옮겼습니다. 러시아 산업통상부가 병행 수입 허용 품목에서 삼성 스마트폰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스통신은 31일 현지 시간 러시아 산업통상부가 법무부에 보낸 문서 초안에 따르면 삼성 스마트폰은 병행 수입 목록에 남아있지만 디지털 개발부는 삼성 스마트폰을 수입 허용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막수트 샤다예프 러시아 디지털 개발통신부 장관은 산업통상부와의 논의에서 한국 기업의 기술력에 뒤지지 않는 중국 제품이 있다는 점에서 삼성과 LG 스마트폰을 제외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대놓고 보복 조치를 발표한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 러시아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던 한국의 현대차. 그런데 전쟁 후 푸틴이 한국산 자동차까지 사실상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려버리면서 중국산 자동차가 러시아를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28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시는 중국 승용차 시장정보연석회 CPCA를 인용해 올해 1 내지 2월 중국 자동차 수출 물량이 전년 동월 대비 39% 증가한 68만 2천 대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중 내연기관차가 62.2%, 전기차가 37.8%를 차지하는 등 전기차 비중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국가별로는 러시아가 중국 자동차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부상했습니다. 올해 1 내지 2월에만 중국은 러시아에 지난해 수출 물량 16만 2,150대의 절반에 육박하는 7만 9,285대를 수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70% 급증한 수치입니다. 러시아 관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자동차 산업 컨설팅 업체 아프토보스 대표 타티아나 그리고리예브나는 이날 통신의 외국 자동차 기업 가운데 현재 러시아에 남은 것은 지리주이 ELY, 하발 HAVAL, 장화이 자동차 JAC 모터스 등의 중국 기업밖에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 시장에서 아주 작은 비중을 차지했던 중국 자동차들이 연말까지는 60%의 시장 점유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인들이 극대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대차가 러시아에서 압도적인 1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디자인과 성능이 최고 수준인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겨울이 긴 러시아의 맞춤형으로 히터 기능과 배터리 용량을 대폭 키워 러시아 현지인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러시아 맞춤형으로 오랫동안 개발을 해왔고 이를 통해 러시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하면서도 편리한 자동차를 현대차가 제공한 것이죠. 자, 그런데 푸틴 때문에 한국 차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중국 차를 산 러시아인들은 중국 차가 더 싸지만 자동차 곳곳이 전부 싸구려 플라스틱이다. 이건 최악이다. 히터를 틀면 기름을 일주에 3번이나 넣어야 한다. 현대차는 2주에 1번만 넣으면 됐는데 이건 차이가 너무 심각하다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산 신차가 러시아에서 6개월 동안 고장률이 77%, 운이 정말 좋아야 고장 안 나는 자동차를 받을 수 있을 만큼 품질이 심각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중국산 버스는 브레이크가 고장 나 러시아 국민들은 하루하루 불안에 떨며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TSMC는 대만의 호국 신산으로 물립니다. 나라를 지키는 신령스러운 산이라는 뜻인데요. TSMC의 반도체 영향력을 통해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일본 역시 TSMC에 적극적인 구애를 하는 처지가 되었을 정도로 나라를 지켜주는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 TSMC는 현재 대만 정부보다도 입김이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대만의 호국 신산이 최근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TSMC가 미국, 일본과의 관계에 금이 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 TSMC의 창업자 모리스 창은 공개석상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의 말이 거슬렸다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얼마 전 TSMC의 애리조나주 미국 공장의 장비 반입 행사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은 표를 의식해서인지 미국 노조와 중산층의 부활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000명이 넘는 노조원들이 이 펍을 짓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들은 두 번째 팹을 짓는데도 물론 도움을 줄 것입니다. TSMC의 반도체 공장에 모두 노조가 들어설 것이며 노조 조합원은 최고의 근로자입니다. TSMC는 무노조 경영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TSMC에 노조가 생길 것이라는 발언을 하자 대만 언론들은 TSMC 경영진이 미국의 신설하는 반도체 생산 공장에서 노조 설립 가능성을 거론하는 데 대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장중머우 TSMC 창업주는 이 문제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최근 대만에서 열린 산업포럼에 참석해 노조 문제를 언급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노조가 돌아왔다라는 말을 듣는 것은 다소 귀에 거슬렸다. 이렇게 솔직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TSMC는 약 52조 원에 이르는 금액을 들여 애리조나의 두 곳의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TSMC의 막대한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공장 근로자들의 노조 가입 장려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TSMC는 장기간 무노조 경영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뉴스에 따르면 TSMC의 장중머우는 과거 구글과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IT 기업이 성공할 수 있던 배경으로 노조가 설립되지 않은 회사라는 점을 꼽기도 했을 정도로 무노조 지지자입니다. 더구나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 노조 설립은 이를 방해하는 행위라는 확고한 태도를 보여온 인물입니다. 장중머우는 현재 TSMC 경영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났지만 여전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TSMC 현 경영진 역시 노조를 바라보는 태도가 장중머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더구나 미 행정부가 노조 설립에 대한 압박을 하면 TSMC 내부에서도 노조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TSMC 경영진 입장에서는 난처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심지어 미국뿐 아니라 TSMC가 독일 드레스덴의 건설을 추진하는 새 파운드리 공장 역시 노조 설립과 관련된 변수를 안고 있습니다. 이미 군대식으로 불리는 TSMC의 조직 문화는 미국 기술자들과 많은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미 경제 매체 포춘은 최근 TSMC가 미국계 직장 평가 웹사이트 글래스도어 GLASSDOR에서 무더기 별점 폭탄을 맞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현재 TSMC 미국 지사의 직원 추천도는 27%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또 다른 반도체 기업 인텔이 받은 85%와 대조적입니다. TSMC 전 현직 직원들은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해시태그 한 달 동안 사무실에서 잠을 잤다.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것은 기본이고 주말 교대 근무가 일상인데 일과 삶의 균형이 지켜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해시태그 TSMC는 복종 문화이며 미국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해시태그 말 잘 듣는 사람만 원하는 TSMC 기업 문화가 문제다. 좋지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었지만 TSMC 리우더인 회장은 오히려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직을 서고 싶지 않으면 이 산업, 즉 반도체에 오지 않으면 됩니다. 결코 높은 연봉에만 의지해 이 산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진정 반도체에 대한 흥미가 있는지에 따라 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맏에 대놓고 거슬렸다. 듣고 있기가 고통스러웠다며 대놓고 반대 의사를 표하는 TSMC 경영진을 세계 패권국 미국에서 이를 좋게 몰 리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미국 정가에서는 본보기로 TSMC 공장을 폭파시켜야 한다는 충격 발언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안보 문제가 아니라 TSMC에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로 읽히고 있는데요. 미 육군대학 개간지 패러미터스 퍼레머터즈에 실린 이 주장은 중국이 대만을 계속해서 위협한다면 미군이 대만 TSMC 공장을 폭파시켜야 한다는 도발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제러드 맥킨리 미 공군대학 교수 등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하자 대만에선 당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맥킨리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2차 대전 중 소련군이 후퇴하며 열차 등 모든 자국 시설을 파괴해 독일군의 진격을 늦춘 게 좋은 사례다. 중국 지도자들에겐 TSMC가 절실하다. 반도체 없인 그들이 내세우는 혁신주도 개발을 이룰 수 없고 국가 경제나 군사력에서 뒤처지면 체제도 위협받는다. 중국이 대만 전쟁을 일으켰을 때 치러야 할 비용과 얻을 이익이 60대 40 정도라면 TSMC 폭파 위협은 비용의 5 내지 10 정도를 키울 수 있다. TSMC 폭파 위협은 비용의 5 내지 10 정도를 키울 수 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중요한 변수다. 그렇다면 한반도 유사시 반도체 공장이 있는 한국을 향해서도 초토화 주장이 나올까 하는 걱정이 드는 게 사실인데요. 맥킨리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과 대만은 지정학적 위치가 다르다. 일단 한국은 자체 군사력에 의한 억지가 가능하다. 잘 훈련된 한국군이 있고 주한미군까지 주둔하고 있어 외부 침략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다. 무엇보다 현재 반도체 수입이 전혀 없는 북한에 반도체 공장이 필요할 것 같진 않다. 결국 TSMC는 미국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본에 힘을 실어주는 전략을 선택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일본의 느려터진 행정력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TSMC는 일본 서남부에 두 번째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었지만 일이 느려터진 일본에서 토지 부족 문제가 그리 쉽사리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본 법률은 산림과 같은 도시화 통제 지역의 개발을 제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농업용 토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데다가 공장을 지으려는 구마모토는 일본 내 최고 곡창지대기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기업인들은 반도체 산업 허브를 만들 기회를 놓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신속히 법을 바꾸고 국민들을 설득해 농지와 산림을 반도체 공장터로 바꾸는 건 일본에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TSMC의 악재까지 터지게 됩니다. 지난 2일 주요 외신들은 TSMC가 자사장비 공급업체 중 한 곳이 해킹을 당해 데이터가 유출되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보안은 반도체 기업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주 고객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애플을 비롯해 세계 유수의 기술 기업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는 만큼 신뢰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재빨리 진화에 나섰지만 랜섬웨어 해킹 조직인 락빗 LOCKBIT은 TSMC에게 데이터 유출을 막고 싶으면 7천만 달러를 보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TSMC가 안팎으로 시끄러울 한국 기업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국 특유의 영업 전략으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시장은 TSMC의 독점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TSMC가 갑질로 몸살을 앓는 것을 지켜본 삼성전자는 정반대의 전략을 선택합니다. 수율이 안정화되자 삼성전자는 아이디어 또는 설계만 가져오면 나머지는 삼성이 알아서 처리해드리겠다는 고객 친화적 영업 전략을 선언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부가 첨단 패키지 공정에서 TSMC와 전면전을 선언한 것인데요. 삼성전자는 그동안 패키지 분야에서 TSMC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율 즉 합격품의 비율 측면에서 TSMC를 따라잡았다는 평가가 나오자 패키지 분야에서도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패키징은 쉽게 말해 반도체를 여러 개 쌓거나 묶는 것인데요. 과거 패키징은 외부 충격 및 온도 습도로부터 보호하는 수준의 단순 포장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파운드리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그 위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반도체 미세 공정 한계로 반도체 자체의 성능을 높이는 게 어렵다 보니 여러 개의 반도체를 쌓거나 묶어 성능 전력 효율을 극대화하는 3D 3차원 패키징 등 첨단 패키징 기술이 대안으로 떠오른 겁니다. 삼성전자의 첨단 패키지 기술을 앞세워 엔비디아와 애플, AMD 등 대형 고객사 확보에 전력 투구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TSMC와 달리 세계에서 유일하게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지 사업을 모두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점을 앞세워 고객 확보에 주력할 전망입니다.